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 연구실 석사과정 박세란입니다. 오늘은 To Repeat or Not to Repeat으로 이제 토큰 크라이시스에서 이제 LLM을 스케일링 할 때 다양한 가설과 실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키포인트, 키팩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처음에는 모델 사이즈가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챗GPT, 바드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그 사이즈가 큰 만큼 저희가 몰랐던 언어 모델의 캐퍼빌리티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리즈닝 태스크와 같은 어려운 태스크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많고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데이터셋 사이즈가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친칠라가 이제 제안될 때 Training Computer Optimal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을 통해서 사전학습 데이터셋 크기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컴퓨터 옵티멀 스케일링, 즉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를 제안한 논문인데요. 고정된 연산량이 주어지면은 이제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셋의 크기는 동일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해당 이론을 이제 친칠라 70빌리언 사이즈와 고퍼 280빌리언 사이즈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그때 친칠라 70빌리언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줄어든 모델의 크기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충분하지 않은 학습 토큰 수는 LLM 스케일을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이 퀄리티 텍스트 데이터의 생산 속도보다 LLM 학습에 요구되는 데이터 양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피겨 1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겨 1에 이제 팜을 학습하는 데 10.8 빌리언의 학습 토큰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실제로는 웹데이터로는 이제 9 트릴리언 토큰만 존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LLM의 성장 속도와 하드웨어의 향상 속도가 현재 지금 데이터보다 빠르다라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스케일링 업을 하는데 큰 병목이 될 거라는 것을 해당 논문에선 지적을 하며 이것을 토큰 크라이시스라고 하였습니다. 영어가 아닌 데이터에서는 이 토큰 크라이시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팜 540빌리언 크기의 모델은 780빌리언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중 22%가 non-English 데이터인데요. 해당 모델은 이제 멀티링구얼 QA 태스크에서 MT5와 BYT5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아래의 실험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크라이시스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전학습 데이터가 앞에서 언급된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지금 존재하는 사전학습 데이터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 학습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친칠라에서는 그 LLM을 학습할 때 이런 반복적인 토큰은 오히려 성능을 저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락티카에서는 저 과학 쪽에서의 LLM인데요. 요거는 이제 120빌리언 모델을 4에폭 동안 학습을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였는데 훨씬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이제 해당 논문은 이런 토큰 크라이시스 상황에서 같은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전학습 데이터를 반복 학습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먼저 총 11가지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사이트인데요.
해당 논문에선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인 T5를 C4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다양한 학습 실험을 통해 토큰 크라이시스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겨 2에서 보면은 모델의 크기가 이제 증가할수록 파라미터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모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현재 요구되는 학습 데이터의 양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당 요구되는 이 스케일이 그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피겨에 보시면은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okens required to fully train the model and the number of model trainable parameters 라는 것 통해서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모델에서 사전학습 데이터를 반복 학습을 하였을 때 현재 지금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더 큰 크기의 모델, 해당 모델에서 라지 모델과 베이스 모델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베이스 모델보다 현재 라지 모델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학습 시의 성능 저하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선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았는데요. 여기 리핏 수가 이제 반복 학습을 진행을 했는가, 이제 안 했는가인데, 요건 하지 않았고, 요건 한 케이스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반복 학습을 진행했을 때 훨씬 성능 저하가 지금 발생한 것들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은 지금 모든 데이터셋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키 팩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인사이트로는 이 키 팩터가 데이터셋 사이즈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봤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토큰 리핏 횟수는 동일하게 한데요. 대신에 데이터셋 크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사이즈는 2의 27제곱과 2의 29제곱의 토큰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요.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것을 64번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데이터셋, 지금 주황색이 더 큰 데이터셋인데요. 요 더 큰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 문제를 현재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건 떨어지고 요건 어느 정도 약간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데이터셋이 크면은 이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 문제가 좀 완화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셋 퀄리티입니다. 실험 방법은 위키피디아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C4 데이터셋인데요. 요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이 좀 더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이라고 칭하고 C4 데이터셋이 조금 더 로우 퀄리티의 데이터셋으로 보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스쿼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으로 반복 학습된 모델과 C4로 사전학습이 반복 학습된 그 모델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은 현재 비슷하게 디그레데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이 위키피디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해서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이 완화가 된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Decoupling Parameters and Flops인데요. 파라미터와 플롭스를 이제 나누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방법으로는 이제 MOE와 MOE는 Mixture of Experts인데요. 좀 약어로만 제가 써버렸네요. Mixture of Experts는 이제 플롭스는 유지를 하고 여러 개의 모델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모델을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MOE는 파라미터 수를 플롭스는 유지하고 파라미터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바닐라 모델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로 파라미터 수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파람 쉐어의 경우에는 플롭스를 유지하는데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 쉐어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쉐어를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번 그 연산을 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적은 파란 색깔 요 0.5배 파람 쉐어를 통해서 사용한 것이 현재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 2배의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경우에서는 지금 디그레데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토큰 리피트, 그러니까 반복 학습되는 토큰이 없으면은 더 성능이 좋지만은 하지만 반복 학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피팅과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오버피팅이 쉽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지금 해당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롭스를 현재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플롭스를 이제 2배, 4배 더 늘려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금 결과를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겹쳐 있는데 이걸 통해서 플롭스가 많으면은 약간은 디그레데이션, 지금 초록색이 약간 더 위에 있거든요. 디그레데이션에서 약간 낮지만 그렇다고 크게 뭐 하나가 뛰어나게 좋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통해서 훨씬 더 큰 모델이 어떤 식으로 경향성을 띌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파라미터는 비슷하고 large 레벨과 엑스라지 레벨의 모델과 비슷한 크기의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게 지금 그냥 라지 사이즈이고요. 요게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두 개의 그래프가 현재 유사하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모델은 유사한 학습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큰 사이즈의 모델 자체를 학습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 더 작은 모델들을 사용해서 유사한 사이즈의 큰 모델이 어떤 경향을 띨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째 인사이트입니다. 7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학습 오브젝티브가 그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U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M2와 같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다양하게 사용한 방법인데요. 아래에 지금 그림과 같이 해당 논문에서 가져온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 학습 방법,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학습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MLM 어큐러시와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스쿼드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로 이제 UL2가 기존 사전학습 방법보다 더 오버피팅이 되기 쉬웠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더 분명하게 이제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지금 훨씬 이게 MLM이고 이게 지금 UL2인데 지금 성능 저하의 폭이 UL2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LM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더 빠르게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테이블 3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성능 저하의 폭이 현재 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UL2 같은 경우에는 토큰 크라이시스 세팅에서 안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지 이게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점에서는 되게 장점이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 잘 구성된 LLM 사전학습의 핵심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egularization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이제 다양한 regularization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드롭아웃과 드롭패스, 라벨 스무딩, 웨이트 디케이 네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드롭아웃만 사용했을 때는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리미티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이제 기존에 학습할 때이고, 리미티드 데이터인 경우가 이제 반복 학습을 진행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때의 스코어보다 리미티드 데이터일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드롭아웃을 적용한 나머지 스코어의 결과가 덜 이제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좀 더 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벨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서치에서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디폴트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빔 서치 같은 경우에는 확률 기반으로 다음 생성 토큰을 결정하는데, 라벨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오버 컨피던스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이 빔 서치와 라벨 스무딩이 잘 맞지 않는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인사이트입니다. 드롭아웃이 이제 얼마나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10빌리언 이상의 LLM의 경우에는 드롭아웃을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드롭아웃을 사용하게 되면은 학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 갈락티카에서 요 드롭아웃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120빌리언 크기의 모델을 오버피팅 없이 잘 성공적으로 학습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드롭아웃을 좀 후반 부분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탐색해 보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롭아웃을 적용하여 학습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해당 실험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에 27제곱의 토큰 수를 2의 8제곱의 에폭 동안 학습을 시켰는데요. 2의 15제곱의 스텝 동안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드롭아웃 없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학습 스텝 수 동안에는 드롭아웃을 0.1을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결과로서는 현재 비슷한 드롭아웃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과 후반부터 적용한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요것을 확대해 보면은 초반부터 드롭아웃을 적용한 모델 성능보다는 후반에 드롭아웃을 적용한 모델 성능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롭아웃의 이제 퍼포먼스가 지금 베이스 레벨과 라지 사이즈와 엑스라지 사이즈에서 모두 적용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다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롭아웃을 적용했을 때 모두 디그레데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디그레데이션이 굉장히 특히 큰 사이즈로 가면은 큰 폭으로 지금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엑스라지 사이즈의 모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한 게, 지금 여기 뒷부분에 가면은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의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ixture of Expert Hyperparameter Tuning입니다. 이렇게 스케일업 할 때 드롭아웃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지 스케일 모델 자체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통해서 이 학습 경량성이 라지 스케일 모델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사이트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통해서 라지 스케일의 모델 학습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인사이트로 그 드롭아웃 퍼포먼스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라지 스케일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에 드롭아웃을 0.1부터 0.5까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로 피규어 10에서 나오듯이 지금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와 주황 색깔과 그다음에 파란 색깔에 지금 비슷한 그래프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드롭아웃이 지금 0.2거나 0.3 요쯤에 최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통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6밀리언의 이제 T5 모델을 그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에 따라서 2의 27제곱의 토큰 수로 학습을 했을 때 그 파라미터 수를 늘리게 되면은 더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긴 합니다. 지금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드롭아웃을 적용했을 때 향상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롭아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은 11가지의 인사이트를 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C4 데이터셋으로 기반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친칠라 스케일링 법칙이 언급된 것처럼 비교적 데이터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모델은 반복되는 데이터로 학습할 때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로는 더 큰 데이터셋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여러 에폭 동안 훈련시키면은 이제 여러 에폭 그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에 사용하는 것은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완화시키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이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비슷한 파라미터를 가진 댄스 모델의 동작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UL2와 같이 다양한 사전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이는 더 빠른 메모라이제이션으로 이어져서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악화시킵니다. 여덟 번째로는 기존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으로는 대부분이 효과가 없는 반면 드롭아웃은 대규모의 언어 모델 사전 훈련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사전 훈련의 초기 단계에서 빠른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몇 에폭 후에 학습 후반에 도입하여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열 번째로는 매우 큰 모델로 스케일링을 할 때 드롭아웃은 추가적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11번째 이제 6번과 6번을 적용해서 10번을 진행할 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드롭아웃을 튜닝하여도 된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